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뉴스 소리는요? 먼저 소리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김태호 후보께서 정말 보수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시다면 홍준표 대표에게 자유한국당 맡기지 마시고 본인이 자유한국당을 맡으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이 나가셨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경남은 평양보다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원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책임, 당연히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떳떳하고 그리낄 건 없다. 네, 경남지사 출마한 김경수, 김태우 후보 목소리인데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아까 일부 시간에 정리했으니까요. 뭐 다른 지역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 지방선거 최전선 단연 영남이다, 이런 평가들 많이 나오죠. 보수의 아성이라고들 했는데 좀 흔들리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당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인 것도 있지만 제1야당의 자충수의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공천 자범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경남권 최대 지역인 창원의 경우 홍준표 대표에게 공천을 못 받은 안상수 창원시장이 10일날 출마선언 무소속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보수층 표가 갈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허성무 후보 쪽에 상당히 유리해진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 또 울산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김기현 시장을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울주군을 지역구로 하는 강길부 의원이 홍준표 대표의 사퇴, 이 촉구하다가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 지역의 지역 조직이 분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시장에게는 악재가 쌓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남, 창원, 울산, 뭐 부산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숫자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영남권은 그렇고 수도권 쪽은요? 언제나 이제 가장 첨예한 곳은 이제 서울시장 선거였는데 이번에는 좀 별로 분위기가 안 뜨고 있죠. 최근에 여론조사들의 흐름을 좀 보면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우위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가 2등, 3등을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둘 중에 누가 2등인지는 계속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가 2등 하느냐 경쟁하는데 1등하고의 격차가 상당히 큰 2등 경쟁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2, 3등 사이는 지금 아주 접전 분위기인가 봐요. 그렇죠. 이제 이른바 샤이 보수 표심이 여론조사에 반영됐느냐가 이런 차이를 만들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여론조사 방법론에 따라서 2, 3위가 바뀔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숫자 차이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뭐 차이는 얼마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중도가 자신에게 결집을 일단 해야 보수표를 갖고 올 수 있는 것인데 아직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는 자유한국당 지지층 결집이 애초 예상보다는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말고 뭐 경기나 인천 이쪽은 어떻습니까? 남경필 경기도지사 내일 오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과 이제 맞붙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흥미로운 것은 남경필 지사나 또 유정복 인천시장 모두가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에 비판적이고 좀 온건한 이런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수도권 분위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최근에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관련 논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재명 시장 쪽으로 옮겨 붙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 선거 얘기는 아마 이번에도 나오긴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렇습니다. 선거는. 다음 뉴스는요? 이것도 소리를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네이버의 댓글 장사 관련해서 관리를 얼마나 무책임하게 하는지 BAOH 보면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자작 냄새가 물씬 풍기네. 배가 많이 고파 보니 어떠냐. 양아치 좀비노마 18,827명이 이렇게 보면은 느낌이 뭐 조작인지 느낌이 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뉴스 편집의 대응에 대해서는 강력한 민형사 고소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 목소리입니까? 이제 어제 자유한국당 본부장이자 가짜 뉴스 신고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이 비상의원총회에서 이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뉴스와 댓글을 네이버가 방치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자유한국당은 이 가장 악의적인 가짜 뉴스 이제 30여 건에 대해서 건당 5천만 원씩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또 네이버에게도 역시 형사고발과 민사상 손배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나저나 단식은 지금 계속 되나요? 원래 오늘 오후 2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안 하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그만두고 5월 국회도 열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단식을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약간 좀 의아하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이 국회 협상은 오전에는 이제 일단 무산이 됐는데 오후에 다시 협상이 재개가 돼서 뭐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단식을 아마 계속하게
되겠죠. 네. 오늘 뭐 드루킹 쪽에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면서요? 이 드루킹 일당들이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금품을 준 맥락이 뭐냐, 이게 쟁점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경찰은 인사청탁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금품을 전달했다라는 드루킹 측 인사의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인 한모 씨에 대한 혐의는 뇌물죄로 전환하는 것을 경찰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청탁한 게 어떻게 되는지 쉽게 확인하려고 돈을 줬다. 그렇습니다. 아. 자, 다음 뉴스는요? 다음 뉴스도 소리를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고 이명박 정부에서 최초로 나왔던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국정원을 통해서 특히 영화나 방송인들에 대한 배제 정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모든 문화예술인들을 검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인 것 같은데 어떤 소리입니까, 이 소리는? 이 문체부 산하 진상조사위가 이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 집계를 끝내고 이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는 9,200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정권의 비판적 인사로 분류돼서 관리 대상이 된 문화예술인 2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분야별로 보면 영화계 피해자가 2,400여 명을 넘어서 가장 많았고요. 그 뒤가 문학, 공연, 시각예술, 전통예술, 음악, 방송 등이 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흥미로운 것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목표는 공유하면서도 실행 방법은 좀 달리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랐다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이 위험 성향으로 분류한 유명인을 집중 겨냥해서 괴롭히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박근혜 정권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취임 이후에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가 이제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이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것으로 진화를 했다는 건데요. 예.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게 더 극성스럽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블랙리스트 이행에 협조한 문체부와 소속기관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징계를 또 해야 됩니다. 아울러 국가의 사과와 또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권고도 하고 있고요. 또 정부와 문화예술계 관계를 동등하게 만들어야 되고 예술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법정 독립기구인 국가예술위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이번에 이제 권고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문체부는 국가예술위 신설에 대해서는 일단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지 모른다, 뭐 이런 추측성 보도들이 많던데 맞나요?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다롄 공항과 시내에 대해서 교통 통제가 심해진 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항공모함 시험 운항 행사 참석을 위해서 다롄으로 이동했다, 이런 보도도 있긴 하거든요. 또 외신 보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와 동일한 기종의 비행기가 다롄 공항에서 포착이 됐다 라고도 하는데요. 이 인사가 김정은 위원장이냐, 그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의 방중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뭐래요? 청와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도 지금으로서는 제공할 소식이 없고 북중은 늘 긴밀히 교류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 방중했을 때도 비슷한 대응이었거든요. 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곧 공식적인 발표가 아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언급했지만 중국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갔다 오면 그 의미는 뭘까요? 긍정적인 측면을 짚어보자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지금 소외론을 제기하고 있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평화체제 관련 논의에 포함시키겠다, 이 맥락일 수가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최근에 미국이 북미 대화의 허들을 높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어떤 중국에 대한 의존이 강화되는 국면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은 이제 이른바 CVID의 C, 완전한이라는 부분을 P, 영구로 바꾸면서 북한이 핵능력을 재건할 가능성 자체를 없애고 생화학 무기 등의 대량 살상 무기까지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예. 또 인공위상 발사도 ICBM 시험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어서 이게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 나옵니다. 정말 김정은의 방중이 맞는지는 며칠 기다려봐야 알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